네, 우리나라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되는데요. 성폭력 사건, 여전히 기준이 낮아서 낮은 선고,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성폭행 사건은 여전히 빈발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중시하게 안 다루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사건을 지금 온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한덕수 탄핵 사건 여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지만 이 성폭행 사건에 어, 관심을 가졌냐면 세탁기 뚜껑에 비친 성폭행 사건에 대한 그 양형 기준이 그 기준 내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는 그런 데서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세탁기 뚜껑에 비친 성폭행 37분간 여기에 20 여성 판사가 7년형을 선고했는데요. 24살짜리였죠. 그 성폭행범에게 7년형 선고하면 풀려나면 이 31살이 됩니다. 1심에서 8년형도 부족한데 여기서 감형해서 7년형을 해줬는데요. 과연 이대로 괜찮은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온 국민이 탄핵 사건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심각성을 갖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 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24살짜리 이 성범죄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 사진, 성관계 영상 이런 것을 여자친구에게 들켜가지고 그 사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니까 장시간 불법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 뚜껑에 비친 37분간 성폭행 사건이 그대로 다 드러난 것이죠. 미디어는 과학 수사를 칭송했고요. 이 판결에 대한 비판은 없었습니다만 저는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유는요. 한 사람에 대한 단순한 성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법 감금했고요.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고 또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 이런 영상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혐의란 것이죠. 물론 판사도 이런 사항을 다 알고 내린 판결이지만 저는 이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몰카범들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나라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만약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 여러분 선수에게 성폭력 하나 이 사건이 한국에서 면죄부를 받는데 미국에서는 징역 178년까지 받았다. 이런 게 뉴스로 나올 정도로 미국과 한국은 이 성폭력 범죄에 관해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국에서 성폭행 범죄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냐면 범죄의 심각성, 폭력 또는 위협의 사용 여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과 내용, 뭐 이런 것은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실제 판례한 내용을 봤더니요,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도 미투 운동을 일으켰다는 하비 사건, 미국의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 사건은 여러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2022년도에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듬 해에는 로스앤젤레스 법정에서 징역 16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는데요. 물론 작년에 뉴욕주 대법원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재심을 결정해서 재심 가게 됐습니다. 정은 절차상의 문제였지 이게 무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선고한 내용을 보세요. 23년형을 선고하고 추가로 16년형을 선고하고 아마 이 친구는 평생 감방에 쓰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르네 로페즈 사건이라고 친딸을 4년간 성폭행한 미국의 40대 남성에게 캘리포니아 법원은 징역 150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됐는데요. 이런 형을 보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 완전히 격리시켜버리죠. 자, 남의 나라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인데요. 특히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영상 이런 것들 보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9.37%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 심지어 선고유예로까지 풀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선고유예란 뭐냐면 판사가 일정 기간 동안 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이 판사들이 특혜를 베푸는 것인데요.
판사들 특혜를 베푸는 데는 선고유예가 있고 검사들이 그 특혜를 베푸는 데는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사, 검사들이 어떻게 보면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죠. 디지털 성범죄의 실형률이 9.37%밖에 안 된다는 것은 90% 이상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인데요. 장애인이나 어린이 상대 성범죄자, 미국에서는 천년, 몇백 년이 나올 이런 장애인, 어린이 상대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집행유예로 절반가량이 풀려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엄한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불법 감금한 24살 성범죄자가 디지털 성범죄로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까지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범죄자가 7년형을 다 마쳐도 31살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복 범죄가 10년 내에 최고 많다고 해서 이렇게 도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해칠 우려로 구속 사유로 삼고 있는데요. 이런 성범죄자들이 재범 위험이 굉장히 높고 또 이런 이 여자로 인해서 자기가 깜빵에 갔다는 이유로 보복 범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군가가 또다시 저는 피해자가 될 것이고 희생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판사들은 안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내 딸이, 내 아내나 내 어머니가 이렇게 당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좀 보는 그런 측면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 전체를 망치고 가정을 파괴한 가장 파괴범들입니다. 한국의 성범죄 양형 기준 저는 다시 조정하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